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투박한 기계 소리가 들리는 낡은 붉은 벽돌 공장 옆에 마치 우주선처럼 번쩍이는 크리스털 궁전이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30년 된 자동차 정비소에서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데 바로 그 옆 가게에서는 수십만 원짜리 니치 향수 향기가 흘러나오죠. 그리고 그 골목 한가운데에는 명품 가방을 사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그 공간에 입장하기 위해 새벽 5석시부터 수백 미터의 줄을 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바로 서울의 브루클린, 아니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팝업 스토어의 성지, 성수동의 오늘 아침 풍경입니다. 왜 에르메스, 디올 같은 명품 브랜드부터 코카콜라, 오레오 같은 소비재, 심지어 아이돌 그룹까지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성수동으로 몰려드는 걸까요? 강남의 화려한 대로변도 아니고 홍대의 젊음의 거리도 아닌 왜 하필이면 낡은 공장지대였을까요? 오늘 저는 단순히 성수동이 핫하다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현상 뒤에 숨겨진 자본의 논리와 소비 심리의 대전환, 그리고 물건이 아닌 경험을 파는 마케팅의 진화를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낱낱이 파헤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단순히 핫플레이스를 소비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인사이트를 갖게 되실 겁니다. 먼저 시계를 조금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1960년대 성수동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심장이었습니다. 구두 공장, 인쇄소, 자동차 정비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쉴 새 없이 돌아가던 곳이었죠. 그때 성수동의 공기는 땀 냄새와 쇳가루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공장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빈 공장들은 흉물스럽게 방치되었습니다. 보통의 도시개발 논리라면 이곳을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가난한 예술가들과 소셜 벤처들이 이 낡고 저렴한 빈 공장에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공장을 부수는 대신 그 뼈대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칠이 벗겨진 콘크리트 벽, 녹슨 철문, 높은 층고를 그대로 둔 채 그 안에 세련된 카페를 차리고 갤러리를 열었죠. 이게 바로 성수동 바이브의 핵심, 로우함입니다. 날 것 그대로의 거친 매력. 깔끔하고 매끈하게 다듬어진 강남이나 신도시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 비완성의 미학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한 겁니다. 2011년 정미소를 개조한 창고형 카페 대림 창고가 문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밥 먹고 차 마시는 곳이 이렇게 거칠어도 돼? 그런데 그 낯섦이 곧 힙함으로 정의되기 시작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팝업 스토어 이야기를 해볼까요? 성수도를 지금의 팝업 성지로 만든 결정적인 트리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2022년 5월에 오픈한 디올 성수를 꼽습니다.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디올이 백화점이 아닌 성수동 한복판에, 그것도 낡은 카센터와 철물점 사이에 거대한 유리 구조물을 세운 겁니다. 이건 단순히 매장을 낸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럭셔리는 청담동에만 있는 게 아니다. 가장 트렌디한 곳이 곧 럭셔리다 라는 선언이었죠. 이때부터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성수동은 더 이상 낡은 동네가 아니라 가장 앞서가는 브랜드들이 모이는 런웨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왜 브랜드들은 수억 원, 아니 수십억 원을 들여서 고작 2주, 길어야 한 달 운영하고 사라지는 팝업에 목숨을 걸까요? 그냥 계속 매장을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희소성의 경제학과 도파민 마케팅을 이해해야 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MZ세대 그리고 알파세대에게 물건을 샀다는 건 더 이상 큰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물건은 쿠팡으로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문 앞에 와 있거든요. 그들에게 진짜 가치 있는 건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경험, 그리고 남들은 가보지 못한 곳에 내가 먼저 갔다는 과시적 경험입니다. 팝업 스토어는 이 심리를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사라집니다. 이 공간은 딱 2주만 존재합니다. 이 한정된 시간이 주는 긴장감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줄을 서는 행위 자체가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정도로 트렌디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종의 의식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을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틱톡에 올리는 순간 그 마케팅은 완성됩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 팝업 스토어는 물건을 파는 매장이 아니라 고객이 자발적으로 우리 브랜드를 홍보하게 만드는
거대한 광고 세트장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동네가 뜨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아시죠? 배를 갈라버리면 알도 잃고 거위도 죽습니다. 대한민국 골목 상권의 역사는 슬프게도 이 거위배를 가르는 역사였습니다. 홍대 앞이 그랬고 가로수길이 그랬고 경리단길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면 건물주들이 야 월세 올려를 외치고 힙한 가게들은 쫓겨나고 그 자리를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채우면서 거리는 매력을 잃고 쇠락해버리는 이 지긋지긋한 패턴.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의 저주죠. 하지만 성수동은 다릅니다. 이 저주를 보란듯이 비껴간, 아니 정면으로 깨부순 동네입니다. 성수동의 진짜 성공 비결은 건물주와 관공서, 그리고 힙스터들이 2015년에 맺었던 피해 서약, 아니 상생 협약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시계를 2015년으로 돌려봅시다. 당시 성수동은 막 뜨기 시작한 신생 핫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동구청과 건물주들이 모여서 아주 희한한 약속을 합니다. 이름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 협약. 핵심은 간단합니다. 건물주님들, 지금 당장 월세 왕창 올리고 싶으시죠? 참으세요. 대신 우리가 건물 높게 짓게 해주고 리모델링비 지원해 드릴게요. 당장의 꿀보다는 거위를 살려서 오래오래 알을 낳게 합시다. 이게 대한민국 최초였습니다. 보통 관공서는 시장 논리에 개입 못합니다 하고 빠지는데 성동구는 아니요, 개입 안 하면 다 죽습니다 하고 칼을 빼든 거죠. 실제로 성수동 건물주의 절반 이상이 이 협약에 서명했고 법적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꽉 눌러버렸습니다. 덕분에 가난하지만 실력 있는 디자이너, 바리스타, 아티스트들이 쫓겨나지 않고 성수동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수동 골목골목에서 느끼는 그 힙한 바이브, 그건 우연이 아니라 이 참을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붉은 벽돌 건축물 지원 사업도 신의 한 수였습니다. 성수동 하면 붉은 벽돌 공장이 떠오르시죠? 이걸 밀어버리고 유리궁전 빌딩을 짓는 게 아니라 붉은 벽돌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새로 지으면 구청이 돈을 줍니다. 제발 그 낡은 느낌 좀 유지해 주세요 라고 돈을 주면서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성수동은 한국의 브루클린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인 분위기를 갖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든든한 판이 깔리니까 그 위에서 아주 미친 짓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팝업 스토어라는 이름의 광기 어린 놀이터죠. 기업들이 작정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할까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례들을 보면 진짜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혹시 선양소주 팝업 기억하시나요? GS25 편의점 앞을 싹 다 갈아엎어서 뭘 만들었냐? 배를 띄웠습니다. 네, 진짜 물을 채우고 나룻배를 띄웠어요. 소주 팝업인데 소주를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배를 타고 낚시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쳐다보다가 홀린 듯이 줄을 섭니다. 술 맛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술 마실 때의 그 기분 좋은 일탈을 공간으로 구현해버린 거죠. 또 있습니다. 웹툰 좋아하시나요?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 줄여서 대못죽이라는 웹툰 팝업이 열렸을 때 성수동 일대가 마비됐습니다. 팬들이 단순히 굿즈 사러 온 게 아니에요. 팝업 스토어 직원들이 연기자였습니다. 팬들을 주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웹툰 속 세계관을 현실로 끄집어냈어요. 팬들은 거기서 웹툰 주인공의 소속사 주주총회에 참석한 것 같은 과몰입을 경험합니다. 이게 바로 세계관 마케팅의 끝판왕이죠. 침대 없는 침대 광고로 유명한 시몬스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시몬스 하드웨어 스토어에서 뭘 팔았나요? 안전모, 줄자, 목장갑을 팔았습니다. 침대 스프링 만드는 그 장인 정신을 공구점 컨셉으로 비틀어서 보여준 거죠. 사람들은 침대를 구경하러 간 게 아니라 시몬스가 제안하는 그 힙한 워크웨어 룩을 소비하러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몬스 되게 젊고 쿨한 브랜드였네? 라고 내가 리셋되는 거죠. 심지어 오레오 팝업 때는 어땠나요? 성수동 한복판에 거대한 오레오 팩토리를 지었습니다. 볼풀장의 우유, 물론 모형이죠, 가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이 오레오 쿠키가 되어서 그
그 우유 속으로 다이빙하는 체험을 하게 했어요.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도배가 됩니다. 나 오늘 오레오에 찍먹당하고 옴. 이런 멘트와 함께요. 이게 바로 자발적 바이럴의 힘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지금의 소비자는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맥락을 사고 경험을 삽니다. 성수동은 그 경험을 팔기에 최적화된 거대한 세트장입니다. 낡은 공장의 높은 층고는 거대한 미디어 아트를 쏘기에 딱 좋고, 골목골목 숨겨진 이야기는 보물찾기 하는 재미를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아낸 그 상생의 노력 덕분에 대기업 팝업 옆에 30년 된 수제화 장인의 공방이 공존하고, 명품 디올 매장 옆에 할머니가 운영하는 백반집이 살아남아 있는 그 기묘하고도 매력적인 믹스 매치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뜨거운 성수동, 막상 딱 도착했는데 그래서 어디부터 가야 해? 하고 길바닥에서 검색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성수동은 워낙 골목골목 숨겨진 보석이 많아서 동선을 잘못 짜면 다리만 아프고 하플은 구경도 못하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성수동 초보자가 가도 절대 실패 없는, 아니, 와, 너 성수동 좀 안 해 소리 들을 수 있는 성수동 에센셜 코스 탑10을 아주 속성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단순한 맛집 리스트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붉은 벽돌과 재생건축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건축물 도슨트 투어 버전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메모장 켜세요. 첫 번째는 두말할 것 없이 성수동의 상징, 대림창고입니다. 지금의 성수동을 있게 한 조상님 같은 곳이죠. 거대한 정미소 창고에 뼈대를 그대로 두고 문을 열었는데, 그 거대하고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압도감이 장난 아닙니다. 천장은 높고 실내에 진짜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갤러리처럼 그림이 걸려 있죠. 여기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건 성수동의 역사 한 페이지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수동의 아이러니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곳, 바로 디올 성수입니다. 낡은 카센터와 공장들 사이에 갑자기 베르사유 궁전의 온실 같은 유리 건물이 떡하니 서 있습니다. 낮에 봐도 예쁘지만 밤에 조명이 켜지면 정말 비현실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관람 포인트는 디올 건물만 찍지 마시고 디올 건물을 배경으로 맞은편의 낡은 간판들을 함께 걸어서 찍어보세요. 럭셔리와 인더스트리얼의 충돌, 그게 바로 성수동의 얼굴이니까요. 세 번째는 차를 고치는 곳이 아니라 피부를 고치는 곳으로 변신한 아모레 성수입니다. 여기는 옛날 자동차 정비소를 개조했습니다. 건물의 높낮이가 다른 독특한 구조를 그대로 살렸고, 건물 한가운데에 성수 가든이라는 중정을 만들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요한 숲을 감상할 수 있게 했죠. 화장품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안하고 쉬고 체험하게 만드는 공간 디자인의 끝판왕입니다. 네 번째, 복합 문화 공간의 교과서 성수 연방입니다. 화학 공장을 리모델링했는데 급보dob자 형태의 건물 구조가 아주 독특합니다. 가운데 마당을 두고 양쪽에 붉은 벽돌 건물과 통유리 건물이 마주보고 있고, 그 사이를 다리로 연결해뒀어요. 단순히 가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공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팩토리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된 느낌을 줍니다. 1층 마당 파빌리온은 시즌마다 바뀌니까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로 같은 LCDC 서울입니다. 여기는 겉에서 보면 그냥 네모난 박스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면 골목길을 수직으로 세워놓은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나선형 계단을 따라 층층이 올라가면서 작은 편집숍들을 탐험하는 재미가 쏠쏠하죠. 1층 카페 이페메라의 우표 수집광 컨셉 인테리어도 놓치지 마세요. 여섯 번째, 문구 덕후들의 성지이자 영감의 창고, 포인트 오브 뷰입니다. 3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 전체를 쓰는데 단순히 볼펜 파는 곳이 아닙니다. 마치 영국 해리포터 영화 속에 나오는 마법사 상점이나 19세기 작가의 서재에 들어온 것 같아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성수동의 낡은 지붕들을 배경으로 책상 위에 놓인 오브제들을 보고 있으면 글을 안 쓰는 사람도 갑자기 작가가 되고 싶어지는 마법 같은 공간입니다. 일곱 번째는 폐허의 미학을 제대로 보여주는 어니언 성수입니다. 1970년대에 지어진 슈퍼마켓과 가정집, 정비소를 합쳐서 만들었는데 바닥에 타일, 뜯겨진 벽지, 녹슨 자국을 일부러 하나도 안 지웠습니다. 이게 힙이야 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곳이죠.
옥상 루프탑에 올라가서 빵을 먹으며 내려다보는 성수동 골목 뷰가 기가 막힙니다. 8번째, 자동차 문화를 힙하게 푼 피치스 도어원입니다. 주유소 같은 입구에 핑크색 컨테이너, 그리고 땅에 처박혀 있는 실제 자동차들. 노티드 도넛 먹으러 갔다가 슈퍼카 구경하고 오는 곳이죠. 성수동이 얼마나 다양한 서브컬처를 흡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트렌디한 공간입니다. 9번째는 파격 그 자체, 젠틀몬스터의 템버린즈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건물에 뼈대만 남기고 땅을 파헤쳐서 흙을 깔아놓거나 거대한 말 모형을 갖다 놓는 등 갈 때마다 충격을 줍니다. 여기가 화장품 가게야? 미술관이야? 소리가 절로 나오죠. 건축물이 브랜딩에 어떻게 쓰이는지 공부하고 싶다면 필수 코스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이 모든 힙함에 지쳤을 때 쉼표를 찍어주는 곳, 바로 서울숲입니다. 성수동의 끝자락은 결국 자연으로 이어집니다. 거친 공장지대를 걷다가 거대한 숲을 만났을 때의 그 해방감. 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우리에겐 서울숲이 있죠. 갤러리아 폴의 건물 앞 거울 연못이나 은행나무 숲길에서 인생샷 하나 남기면 성수동 투어 완벽하게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샵잇곳을 둘러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성수동은 그냥 핫플이 아니라 건축가들과 기획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옛 것과 새 것을 어떻게 섞을지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물이라는 것을요. 이제 성수동은 단순한 상권을 넘어 하나의 미디어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TV 광고에 쓸 돈을 아껴서 성수동 팝업에 쏟아붓습니다. TV 광고는 15초 만에 지나가지만 성수동 팝업은 고객이 30분, 1시간 동안 머물며 우리 브랜드와 살을 비비고 호흡하게 만드니까요. 이보다 더 강력한 각인 효과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현상을 보며 무엇을 느끼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다면, 혹은 퍼스널 브랜딩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성수동이 던지는 메시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파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험을 제공하느냐이다. 그리고 고객을 구경꾼으로 만들지 말고 내 브랜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라. 성수동의 붉은 벽돌 골목은 지금도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으며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냐고 말이죠. 이번 주말 그냥 걷지 마시고 이 건물들의 벽돌 하나, 기둥 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리고 팝업 스토어 하나하나에 담긴 브랜드의 전략을 읽으면서 성수동을 여행해 보세요.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그리고 훨씬 더 흥미롭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오레오 쿠키처럼 달콤한 힘이 됩니다. 저는 더 강력한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